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심리학 세 번째 강의로 사회심리학의 방법론과 연구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은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사회과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서술하는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과학은 또 과학의 한 부분인데, 과학은 경험적 검증을 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생성된 진실된 지식의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이 상식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예술과 다른 점은 우리가 경험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현상들 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어떠한 그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가설이 그것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밝힘으로써 우리가 과학적인 그 이론을 구성을 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과학 철학자이고 사회 철학자인 이 칼 포퍼가 말한 말인데요. 이 과학적인 이론은 그것이 확증 가능성이 아니라 이 반증 가능성에 의해서 그것이 검증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칼 포퍼는 영국의 과학 철학자 또 사회 철학자로서 그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과학적인 그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가를 밝혔고, 또한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두 권으로 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퍼는 이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의 목적론적인 역사주의에 반대를 합니다. 이 플라톤은 우리가 철인 사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뛰어난 철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헤겔도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해서 하나의 시대를 이렇게 관통하고 끌어가는 어떠한 그 힘을 얘기를 했고, 또 마르크스 역시 이 자본주의는 그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붕괴하고 결국은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사 발전의 단계론을 주장을 했었죠. 이와 같이 그 플라톤과 헤겔과 마르크스는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정된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추동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이 전체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포퍼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상가인데요. 여기서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 단순히 정치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면 더 이상 그 이론을 폐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또한 수정을 해서 임시 변통적인 이론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 이제 포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마르크스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이 공산주의가 이제 도래한다라고 했다면, 영국과 같은 그러한 선진국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스스로 수정을 하는 식으로 나간 반면,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뭐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곳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이론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 이론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계속해서 수정 이론을 내세우는, 따라서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참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밝혀냄으로써 그 잘못된 그 명제를 우리가 부정을 하고 새로운 명제를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칼 포프는 아주 다음과 같은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까마귀를 다 찾아봤더니 계속해서 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명제가 참인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곳에 하얀 까마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하얀 까마귀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까마귀는 검대라고 하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참이다라고 믿는 것은 한시적으로 그것이 그 반증되기 전까지 우리가 참이다라고 믿는 하나의 신념의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되기 전까지 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체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에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닫힌 상태에 있게 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과 우리가 상식을 비교해 보면 또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이 상식은 인간 행위와 사회 현상을 공상적인 설명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이제 비체계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식이 성립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정관념이 되겠죠. 어떤 특정의 집단의 성원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집단의 성원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어떠한 일회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우리가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과 달리 과학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경험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이론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학이 철학이나 신학과 다른 점은 우리는 이 과학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지향하죠. 예를 들어서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또는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는 과학의 대상은 아니죠. 이것은 신학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것이 참이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체계인 것이지 이런 과학적인 하나의 탐구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신학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일종의 과학자이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또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조화롭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과학과 신앙은 별개의 것으로 또 이렇게 취급하는 부류가 있겠죠. 그만큼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과학으로서 사회심리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절차 그리고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학의 특성은 우리가 상식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상식은 인간 행위와 사회 현상을 공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체계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집단의 한 성원을 그 집단의 속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집단에도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또 구별되는 특성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하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일회적인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 집단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 과학은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을 통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의 명제로 만들고 그것을 연구 가설로 전환한 다음에 그것이 실제 그 자료와 부합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한 과학은 신학이나 철학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실제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반면 신학의 경우에서는 신의 존재라든지 또는 사후 세계와 같이 우리 인간이 실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을 주제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과학과 또 신학 간의 하나의 또 상당히 미묘한 또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과학자이면서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과학과 신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는 과학과 신학은 이쪽에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로운 관찰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찰할 만한, 연구할 만한 대상을 과학적 탐구의 주제로 삼는 것이지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의 적용의 영역과 한계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학적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한정을 지어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치 만능 이론처럼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 절차의 객관성이죠. 그래서 연구자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결론을 냈을 때 그것은 연구자마다 다 다르게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는 표준화되고 때와 장소가 다르더라도 다시 우리가 동일한 연구를 했을 때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그 연구를 우리가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질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하나의 이론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행동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패턴, 규칙성, 그러면 왜 이러한 그 규칙적이고 패턴을 띈 행동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하나의 이론을 구성할 수가 있고, 또는 보다 더 크고 보편적인 이론으로부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을 또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기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을 구성을 하고 이론으로부터 검증할 어떤 가설을 도출을 하죠. 이러한 가설을 도출한 다음에 우리는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변수로 만들죠. 그래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가 명제가 되는 것이고, 이 명제로부터 우리가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 실제 자료를 가지고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검증을 하죠. 그래서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 이론이 만약에 이 가설이 부정이 됐다, 기각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는 이론을 수정을 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설정한 연구 가설이 참인 것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당분간 이 이론이 참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한시적인 하나의 상태죠.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가설이 이제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이 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을 때 그게 이제 과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각되기 전까지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턴의 만유인력의 이론이 오랫동안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믿어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만유인력 이론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다 더 일반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다 더 간명하게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론에 의해서 이게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인과관계의 방식을 통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우리는 설명을 하고, 그 인과관계가 아니면 최소한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관계의 기초에서 우리는 예측을 하고 통제를 하죠. 그래서 많은 연구는 이게 자연과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지만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 남는 또는 멈추는 연구는 드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 부분은 어떠한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최근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경우도 많은 지금 과학자들의 그 과제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신약 개발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알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러한 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사재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재기라고 하는 것은 더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극도의 불안감을 가져오고 신뢰를 상실케 해서 더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따라서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또 방법을 찾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과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